양도소득세는 매년 세수가 남아돌아. 왜 남아돌아? 저렇게 세금 막 내줘 버리니까. 미친다니까. 결혼기념일도 잘 몰라, 날짜를. 내 생일도 잘 모르는데 2016년 11월 20일 날은 내 평생 안 잊어버린 날짜예요. 이 계약서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논리 자빠져가지고 갖는 순간 고민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200억 이상 재산이 되면 그때부터 가족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돼요.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딸 셋이 있다가 딸 둘이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 가면은 안 간 딸이 스트레스 엄청 받아버려. 엄청 받아버려. 뭔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이 200억 재산 갖지 말고 190억까지만 벌어. 네, 사실은 이렇게 구민들 상대로 이렇게 절세 특강하는 것은 제가 최초로 지금 강의를 합니다. 세무사 회관에 초청을 해서 일반인들 상대로 강의는 제가 해봤지만 찾아가는 강의는 제가 최초로 하는데, 종로구 우리 심 팀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한테 시간을 내달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흔쾌히 시간을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걱정되시는 게 강의료를 얼마를 드려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료는 무료입니다. 네. 저는 돈 받고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종로구 예산에 잡힌 강의료가 있다면 그거는 받겠습니다. 완전 공짜는 아니지만, 예, 그 예산 잡힌 거는 제가 거기다 공을 2개를 더 붙여서 주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 행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청장님이 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고 시의원님 또 와서 인사 말씀하시고 제 강의 시간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20분, 30분 뺏어가 버리시는데 깔끔하게 안 오셨어요. 강의만 언제 잘해라. 두 번째, 보통 꽃다발을 주더라도 강의 끝나고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강의 다 들어보고 잘했을 때 주는데 잘할지 말할지도 모르는데 믿어줘 버리는데 야, 이거 내가 감동 먹었습니다. 근데 강의는 강사 실력이 아니라 수강생 실력이에요. 여러분이 호응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 주시면 제가 모르던 지식도 막 나오는데 딱 팔짱 끼고 그래 네가 한번 강의해봐라. 얼마나 잘하는 것 같아. 한번 들어보자. 이런 태도로 하시면 몸이 굳어갖고 강의가 안 돼요.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저한테도 중요하고 앞으로 제가 이런 구민 상대로도 찾아가는 강의가 과연 호응도가 있으면 제가 이런 강의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수시로 할 것이지만 오늘 반응이 안 좋으시면 앞으로 강의는 2번 다시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박수 3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네. 이 호응도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제가 질문을 하면 아냐 모르냐 따지지 말고 무조건 대답부터 하셔. 아시겠어요? 예, 중요한 건 대답을 잘해줘야 내가 물어보는데 아무 반응도 안 보이면 나 혼자 원맨쇼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조금 쓸 거예요. 그래도 지역색이 없이 그냥 제가 태어난 곳이 그거니까 이해하시고 조금 그리고 용어 쓰는 것이 조금 이렇게 무게감 없이 조금 가볍게 쓰시더라도 태법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15분 만에 다 잠들어 버려.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재미를 살리느라고 추임새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우선 시작을 해보는데 잘생겼죠? 네. 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은 제가 잘난 얘기를 한 가지만 할게요. 한 가지. 제가 KBS 1라디오 제 목소리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생방송? 네, 19년째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19년째 생방송하는 대한민국 세무사는 저밖에 없어요. 생방송으로. 박수. 제가 책을 3권 썼는데 그 책 3권 중에 한 권이 우리 세무사와 세무공무원들이 보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어떤 책인지를 보여드릴게요. 2200페이지짜리. 책 한 권 가지고 100개 써도 되죠? 근데 이 책을 썼다고 이거 보여줬는데 아무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보통은 놀려야 되는데 안 놀리시구나. 한 4000페이지짜리 쓴 줄 아셨어요? 강의할 때 3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중간에 우리가 강의하다가 질문을 해버리면 강의가 끊겨지겠죠. 그래서 중간에 질문은 안 하시고 끝난 다음에 기회를 줄 때 질문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강의 중에 재미가 없어서 졸아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눈 뜨고 조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3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면 대답을 잘해 주시는 걸로 해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신 연세가 55세가 넘으신 분들이 약 50%가 되기 때문에 50분 수업을 하고 한 번 쉬었다 할게요. 괜찮아요? 네. 예,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10분만 딱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지금 강의는 7가지 정도가 됩니다. 7가지 정도 되는데, 시간 맞춰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법이라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명언이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뭐라고 그랬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반드시 죽어. 근데 더 확실한 것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30년, 50년 살 거라고 예상하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랜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법에서 다 보호를 정해놨는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쳤다 또는 몰라서 잘못을 위반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더 보다 친절하게 이런 것들 다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관보에다 공포해보는 끝. 나머지는 국민 알아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웬만한 나라들은 법이 바뀌는 것이 1년에 200개에서 300개 정도 바뀐답니다. 1년에. 그거는 안정된 국가에서 바뀌는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2,000개에서 3,000개가 바뀌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문가를 활용하시냐면 전문가 활용 안 하신다고. 5년 전에 알았던 법이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실행을 해버리신다니까. 그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볼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법이 바뀌었는데, 애교가 바뀌었는데 모르시고 실행했다가 사고 난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여러분한테 제가 온 거는 전부 다 공갈 협박이에요. 세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드리러 온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들으라고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오셔서 세무사 공부로 오신 분 없죠? 그쵸? 여러분이 아무리 부동산을 많이 팔아도 평생 10번 사고 팔지를 않으세요. 어떤 분은 평생 2번밖에 안 팔아.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난다니까,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사고 나는 이유를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서. 납세는 의무지만 절세는 권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오피스텔은 주택일까요? 주택이 아닐까요? 야, 1번지 수준이네. 벌써 수준이 다르네. 클래스가 달라버리구만. 딴 데 가면 주택이 아니요가 대부분이거든. 사고 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는 벌써 버티네. 수준 차이가 나네. 아파트를 오래 갖고 있는 것이 세금이 많아요? 보유기간이 짧은 것이 세금이 많아요? 양 차이. 이제 조금 사고가 이제 나오죠. 조금씩 나오죠. 집이 15평이고 상가가 30평이면 이건 주택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헷갈려. 근데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 내가 한 채냐, 두 채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비과세를 받냐, 못 받냐, 이 문제예요. 누구 소설처럼 죽느냐, 사느냐 문제처럼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거 하나가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면 비과세 배제돼 버리고 안 들어가면 주택수에서 안 들어가면 비과세가 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들 중에 잘못된 상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잡으셔야 되고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절세 전략. 다음 세력이 맞는 정당한 세금은 여러분도 납부를 하셔야죠. 내가 돈을 5억을 벌었는데 예를 들어서 20%인 1억을 내라고 그래. 그 정도는 여러분이 적정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30년 동안에 5억을 벌었어. 근데 지금 세금으로 3억을 내라고 그래. 이게 적정한가요? 불공정하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세금을 3억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것은 황당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주지를 할 겁니다. 즉 말해서 비과세가 일반 과세가 되거나 중과세가 되버린 사례 또는 일반 과세가 중과세 되는 사례, 감면 대상이 감면이 배제되는 사례 또는 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받는데 세액공제 특례가 적용 안 되는 사례. 이게 굉장히 많고 요건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 요건들이 복잡한 거를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팔아버리셔. 자, 부동산 특성 중에서 부동산 거래의 70%는 묻지도 따지지 않아도 미리 상담 안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아무 문제가 없어. 몇 프로가? 70%가.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30%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분례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팔려고 하는 이 부동산에 내가 70%에 속한지 30%에 속한지 그걸 아세요? 아시냐고.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이게 30% 안에 들어왔는지 70% 안에 들어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구상에요. 건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를 했는데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하고 12억 원 이하고 처분 대금을 본인이 사용하고 처분 후 10년 이상은 살아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여기서 하나만 어긋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니까. 뭐예요? 지구상해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집만 계산한다든지 주택만 계산한다든지 무허가 주택은 빼버렸다든지 그 다음에 분양권은 또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든지 여기서 하나만 걸려봐요.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 않고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다든지 13억짜리를 양도한다든지 처분 대금을 본인이 사용 안 하고 30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 본인이 사용할 금액은 비율이 몇 프로 났을까요? 85세. 100% 다 쓴다고요? 뭐 장난치는 거예요? 85세가 100% 다 쓰고 하신다고 30억을? 아니 나이가 85세에 다 쓰신 분이 아파트 30억짜리를 팔았다니까. 그 처분 대금을 그냥 많이 본인이 몇 프로나 쓰고 돌아가시겠냐고. 0.2%? 오늘 종로구 주민들이 여기 현실성이 별로 없네. 제가 보통을 얘기한 거지 누가 딱 그런 게 있어요? 예. 60세 같으면은 60% 쓰겠죠. 그쵸? 70세 같으면 한 40% 쓰겠죠. 80세 같으면 20%도 못 쓰겠죠. 95세 같으면 5%도 못 쓰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액이 얼마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쓴다는 얘기는 어쩐다는 얘기예요? 사전 증여할 거라는 거지. 사전 증여를 하고 내가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10년을 못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 사전 증여한 것이 다 합산돼 버려. 합산돼 버려. 이 사전 증여를 하려면은 내가 반드시 10년 이상을 살 자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대수명이 3년도 안 남았는데 인제 와서 막 증여한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절세플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건물을 실축할 수 있는 나대지를 2007년 7월 1일 이후에 매매로 취득해서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나대지로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해서 처분대금이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1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 여기서 하나만 벗어나도 문제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30%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 변경된 경우. 내가 나대지를 샀어요. 땅을 사서 건물을 중간에 지어서 팔았어. 처음부터 땅에다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쭉 가는 것. 변경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큰 이유는 없다는, 이슈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땅과 건물이 똑같이 사서 팔았다면 이슈는 크게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다 이러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나대지 사가지고 직접 중간에 지었어. 그리고 팔았다. 이 상황은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택하고 땅하고 있는데 중간에 멸실을 했어. 또는 용도 변경을 했어. 팔 때는 땅밖에 없었어. 내가 종전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요거를 입주권으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신축된 아파트에서 팔았어. 자, 지금 요것처럼 종전주택 갖고 있다가 입주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새 아파트로 바뀌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 사람하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 사람하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 사람은 세금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지금 부동산처럼 보유,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로 변경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다고. 좀 이따 보시자고. 그 다음에 세법이 개정되거나 애교 판례가 변경돼 버리는데 그걸 놓쳐서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현황에 따라서 다 달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 내가 양도를 하고 증여를 하고 상속을 할 것이냐, 상속을 해서 양도를 할 것이냐, 증여를 할 것이냐의 순서에 따라서 세금 또 달라져요. 그냥 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고 조건, 거래 특약에 따라서 세금 다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30%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사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몇 가지만. 황당한 가세 사례 아까 첫 번째. 제일 많은 게 요거예요. 요거. 뭐라고? 오피스텔.
자, 황당한 과세 사례 1순위가 오피스텔이다.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오피스텔하고 애인하고 별장하고 이 세 개는 공통점이 있어. 뭘까? 세 개를 가지면 뭐가 있어? 뭘까요, 공통점이? 별로 안 갖고 계시구나. 에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너무 고차원적으로 나오시네. 딱 한마디로 관리 같은 거 몰라. 난 잘 모르겠고 세 가지 다 갖는 순간 골치 아파요. 공감 가요? 세 개 다 가진 양반들 벌써 박수가 나오잖아. 가져본 사람들은. 별장 못 올라가죠. 그냥 친구 사귀면 돼. 별장 갖고 있는 친구. 안 그래? 예. 혹시나 하고 애인 한번 사귀어보라니까 머리 아파 쥐나. 하여튼 머리 아프다. 오피스텔보다 더 골치 아프잖아요. 오피스텔 갖는 순간 머리 아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라고. 취득세 때는 업무용으로 봐주는데 취득해서 보유할 때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과세할 때만 주택이래 또. 이것도 빠져있는데 2020년 8월 12일 날 이후에 취득한 것만 그래요.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은 빠져버려. 근데 또 재산세는 어쩐다고요? 업무용으로 취득하는데 주임사 등록, 주택임대 등록을 하거나 주거용으로 과세를 신청하면 주택으로 보겠대.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업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가가치세에서는 취득세는 업무용인데 보유시에서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고 그러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어쩐다는 거예요? 양도나 보유에 모두 사실상 용도로 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피스텔 분양받으면서 부가세 환급 받으려고 일반 사업자로 등록했죠? 네, 등록해놓고 난 다음에 추징당할까 봐서 어떻게 해? 일반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세입자한테 주민등록 전입하지 말라고 그러고 확정일자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조건으로. 그런 조건으로 나는 이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아파트를 팔아. 근데 아파트를 파는 분이 어느 분은 아파트 파는 것이나 연립주택 파는데 5억짜리 팔았어. 그분은 문제없이 넘어갔어. 5억짜리는. 국세청은 배짱이 커요. 5억짜리 같은 거 신경 안 써. 20억짜리 팔았어. 그럼 어떻게 돼? 현장을 가봐. 현장을 가본다고. 사업자 등록되어 있냐 안 되냐 상관없이 가본다니까.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세무검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적발해서 얼마를 추징했어? 8억 원을. 저거 오피스텔 얼마짜리겠어요? 2, 3억짜리밖에 안 되겠죠. 전세 안고 샀으면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5억 천밖에 안 들어갔죠. 우리나라 세법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과잉금지 원칙이 없어. 2, 3억짜리 오피스텔 때문에 세금이 나간다 하면 오피스텔 그걸 뺏어가는 게 낫죠. 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오피스텔은 세금이 나간다면 그걸 차라리 뺏어가는 게 낫지. 그것 때문에 8억을 물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그게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사는. 예. 그리고 보세요. 45억 원의 주택을 팔았는데 오피스텔 보유했다고 양도세가 10억 주셨다. 10억. 이것도 내가 강의 때문에 5억을 5천만 원 깎은 거예요. 10억 5천만 원 나왔는데 76세 다시 나이 드신 분이 추징당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분이 76세 세금을 10억 맞으면 기대 수명이 20년 되신 분이 몇 년 더 사시겠어요? 3년밖에 못 사신다잖아. 경험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나. 여기 오신 분들 사고 나면 큰일 나요. 젊었을 때 내가 한 달에 3억, 5억 벌 때야 까짓거 뭐 벌면 되지. 나이 76 돼서 가지고 월세 받고 까딱까딱 사시는데 이런 일 벌어지면 어떡하냐고. 난리가 난다니까. 예? 다가구 주택. 두 번째 황당한 과세사례 제일 많이 나는 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인 다 아시죠? 근데 세법은 공동주택이에요. 세법은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채 팔 때 한 가구만 비과세를 해주다가 1996년도에 법이 바뀌어요. 야, 말이 안 되잖냐, 이게. 단독주택 여러 사람 사는 거나 다가구나 무슨 차이가 있냐?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점 아시죠? 다세대는 구분듣기가 되고 다가구는 구분듣기가 안 되죠. 예. 그런데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단독주택으로 취급해준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구분거래하지 않고 하나로 매매대에서 일괄로 거래할 것. 전체를 한 번에 팔아라 이 말이에요. 집은 쪼개기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두 번째, 다가구 주택 요건을 갖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가구 주택 요건이 뭐라고 돼 있어요? 3계층 이하에다가 19세대 이하하고 660제곱미터 이하에 돼. 이 세 가지 요건이 다가구 주택 요건인데 이것을 하나로 위반하면 어쩐다? 단독으로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급하고 있는 다가구 한번 갖고 계신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가에 가보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지금 만약에 지어놨을 때 요거는 근생으로 지어놨다고 1층은. 그리고 요 2, 3, 4층은 다가구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입주하고 난 다음에 근생에서 장사가 되겠어요? 대학가에서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용도 변경해버리죠. 뭐로? 다가구로 용도 변경했어. 그러면 지금 몇 개 층을 다가구로 쓰는 거예요? 4개 층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위반했어? 층수 위반했잖아요. 단독주택이라는 거예요? 공동주택이라는 거예요? 공동주택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러면 19세대 중에서 하나만 비과세가 되고 18가구가 세금이 나가. 다주택자 중과세 걸리면 17세까지 3주택 중과, 18번째는 2주택 중과, 19개 마지막 것만 비과세 해줘요.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세금이 나가죠. 상상할 수 없는 세금이 나가. 자, 근데 이걸 근생으로 썼다고 치고 여기 위에 옥탑 있어, 옥탑. 옥탑은 원래 건축 면적의 8분의 1로 지어져 있어요. 8분의 1로 지어져 있는데 여러분 세를 조금 더 받는다고 한 5편 늘렸어. 그러면 8분의 1에서 벗어나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층수에 들어가. 옥탑을 위반하신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위반했거나 옥탑 있는 기존에 있는 여기다가 옥탑 방을 만들어. 옥탑 방을 만들어 갖고 쓰면 이것도 층수에 들어가 버려요. 월세 30만 원, 50만 원 받으려다가 세금 5억 더 나가요. 5억 더 나가.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지금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세 좀 더 받으려고 불법을 저질러져 있거나 잘못돼 있으면 바로 원위치 하셔야 돼요. 최소한 양도하기 직전에 바로 잡으셔야 돼요. 바로 잡으라고 알려줬는데 꼭 그거를 갖다가 알려주면요. 가서 제대로 고쳐놔야 될 거 아니에요? 1층을 다 제대로 고치라고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 머리는 잔머리를 잘 써. 잔머리. 누가 옆에서 그래. 아니 지금 세무공무원 지가 못으로 나와보겠어? 그냥 주민등록 빼고 사업자 등록 친구거 넣고 해서 바꿔만 놓으라는 거예요. 주민등록 빼고 사업자 등록 해놓으면 세무공무원이 안 와본다는 거예요. 본인이 세무공무원이에요? 본인이 세무공무원이냐고. 그런데 안 와봤냐? 세무공무원은 반드시 그런 데 가봐. 반드시. 왜? 눈 가리고 아웅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가봤더니 현장에 가봤더니 그대로 사람이 살고 있어. 세금 또 얼마 나와? 그냥 6억 나와. 6억 나와. 미쳐본다니까 미쳐버려. 제가 오지게 이렇게 막 돈도 안 받고 강의로 다니겠어요. 오지게야. 예? 그 사고 나고 오면은 제가 막 가슴이 찢어진다니까. 원래 저는 살게 되기로 96세까지 살게 돼 있었어요, 원래. 진짜라니까, 오늘 웃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96살은 충분히 살 수가 있어. 여러분 사고 난 양반이 계속 오는 바람에 내가 깜짝깜짝 놀라서 요즘에 90세밖에 못 살아. 아이, 진짜라니까, 진짜. 아이, 내 진정성이 안 느껴지세요? 오지게 제가 강의로 다니겠냐고. 이거 정말 사고 좀 치지 마시라고. 정상적으로 와서 우리가 세무 상담을 해서 돈을 수입을 받아야지 내가 떳떳하지. 이렇게 사고 찾고 오신 분들한테 돈 받은 분들 무슨 내가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겠어요. 제발 여러분, 예, 세법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이렇게. 아크로 땡땡 아파트. 요거는 내가 하도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내가 충격받아갖고, 예, 진짜 병원에 실려갈 뻔했다니까. 포세라고. 김 이사님이 2005년 3월 달에 샀어. 6억에. 이 부장님은 2005년 7월 달에 샀어. 4개월 뒤에. 얼마에? 6억 5천에 샀어. 그리고 준공이 2017년 9월 달에 났는데, 김 이사는 2018년 2월 달에 요게 26억 가요. 26억 가. 20억 올라버렸어. 이 부장도 2018년 6월 달에 팔았는데 27억에 팔았어. 두 사람 다 20억 이상씩 남았죠? 근데 어떻게 돼? 김 이사님은 양도세가 8천만 원. 근데 이 부장은 양도세가 얼마? 8억. 몇 배가 더 나갔어요? 몇 배가 더 나갔냐고요? 우리 세금 아니니까 10배 더 나가도 상관없지? 내 거 아니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충격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이 이익을 비슷하게 났는데 세금의 10배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내년에 시간 내서 제가 이혼소송을 걸 거예요. 진짜로 이혼소송 걸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 세법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납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요게 그때는 사업시행 인가고 지금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그러죠. 재개발 재건축에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는 날짜가 지금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그때는 사업시행 인가일이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자, 관리처분 인가, 지금 사업시행 인가하면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는 부동산이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입주권 권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 이사가 산 거는 부동산을 샀고 이 부장이 산 거는 권리를 산 거예요. 권리. 그래서 보유기간 계산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보유기간 계산이. 김 이사는 종전주택에서 보유기간, 공사기간,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 이걸 전체를 보유기간 계산해줘. 얼마? 12년 11개월. 그런데 이 부장은 요때 보유한 기간은 안 넣어줘. 준공일부터 계산해. 준공일부터 계산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2010년 9월부터 2018년 6월이니까 보유기간 얼마예요? 9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비과세가 안 되고 장기보유 특공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결국 10배 차이가 난다니까.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보유한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보세요. 요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를 했을 때에 준공 다고 파는 거다고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파는 거다고 세금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를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보유했을 때 특별공제 해주죠. 1년에 2%씩. 1세대 1주택자는 1년에 8%씩. 엄청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요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요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줘요.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다시 준공이 떨어지면 전체 걸 다 해줘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요게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지. 똑같이 적용해야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준공 떨어지기 전에 팔았을 때는 요거 안 해주고 준공 떨어진 다음에 팔면은 다 해주고 합리적인 차별이 되잖아.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여기서 팔아버리고 여기서 사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종로 이쪽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투자하시거나 하실 때는 꼭 전문가랑 상의해서 투자 시기, 양도 시기를 결정하셔야 돼. 안 그러면 아까처럼 움푹집벅 해갖고 세금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동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요것뿐만 아니라 비과세 규정도 모순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늘 시간이 없어 다 못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비과세 되는 거, 양도세가 계산되는 거 다 문제가 있구나 한 것만 이해를 하시고, 자 보세요. 계약 후에 잔금 전에 주택을 멀세를 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면 옛날에는 이걸 주택 양도로 봐서 그냥 비과세 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해줬어요. 근데 어쩐다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중도금을 받고 용도 변경이나 멸실되더라도 나대지 상태이거나 근생이 있어도 이거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줬다고. 근데 2022년 10월 20일 날, 또 2022년 12월 19일 날 유권 해석을 바꿔가지고 잔금일 현재까지 주택이 남아있지 않으면 주택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이 거래가 성사되냐면 보세요. 주택으로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으로 팔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법인이야. 그럼 어떻게 돼? 취득세를 중과먹어. 13.4%.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은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그래요. 멸실을 해달라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용도 변경하고 멸실을 해버리면 양도자가 세금 폭탄 맞아버려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요거는 세금 폭탄 안 맞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한테 가야 있어? 잘 모르신갑다. 의도로 갖고 질문하면 의도로 갖고 대답을 해줘야지. 모든 세무사한테 가면 다 해결돼 줄까 이거? 안순환 세무사님. 아따 참 옆구리 찔려서 절 받네. 유튜브에서 보니까 요거는 절대로 팔지 말라고. 절대로.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만 쓰는 용어잖아요. 우리 인간은 쓰면 안 돼. 어디 절대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세상은 원칙이 있으면 예라는 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만 찾아내는 거예요. 지는 연구도 않고 찾아내지도 않고 절대 없다고 팔지 말라고만 하면 어떡해요?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 간단하게. 대출 나와야 돼. 대출 나와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소유권을 먼저 해. 대출은 천천히 받아서 잔금 처리를 해. 대출 받는 기간이 일주일 내지 2주밖에 없어.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면 등기 넘겨주고 반대 소리 받아놓고 2주 후에 잔금 받아도 돼야 안 돼요? 내가 등기 넘어가기 전에 잔금을 꼭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서로 신뢰만 하면 양도하고 대출 받아서 돈 줘도 되잖아요. 된다니까요. 이게 돼요. 근데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는 없다. 과수원 팔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결혼 기념일도 잘 몰라 날짜를. 내 생일도 잘 모르는데 2010년 11월 20일 날은 내 평생 안 잊어버린 날짜예요. 이 계약서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논리 자빠져가지고 보세요. 74억에 팔았는데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수령해버려요. 74억짜리 과수원을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수령한다는 얘기는 양도자가 급합니까? 매수자가 급합니까? 매수자. 74억짜리 거래를 잘 안 해보셨구나. 양도자가 아무리 거래한다고 해서 누가 그걸 사가요? 그죠? 누가 급해? 매수자가 급한 거예요. 매수자는 반드시 사야 돼. 그러니까 계약과 동시에 잔금 치르고 등기 그날로 해간 거예요.
이게 골프장에서 골프대를 지으려고 땅을 사는 거예요. 과수원을. 근데 이거 10억이나 값이 올라갔어. 예. 그러니까 매도자는 돈을 받으니까 세금 상관 안 하고 그냥 듣기 쳐버렸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해 12월 2일 날, 2016년 12월 2일 날 세법이 개정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면 세금이 10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10억. 무슨 얘기예요? 2010년 11월 20일 날 잔금 처리를 안 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했으면 세금이 10억 줄었다고. 파는 사람이. 예. 10억은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껌값이에요? 10억이 준다니까. 계약서 날짜 하나 바꾸는데. 근데 보세요. 15년생 사과나무, 배나무가 5,500주나 또 있잖아, 이거. 사과나무, 배나무는 양도세를 낼까, 안 낼까? 사과나무, 배나무는 안 팔아봤으니까 또 모르지. 나무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안 낸다니까. 그게 얼마나 자그맣지? 11억. 그럼 얼마야? 또 세금이 4억. 양도소득세는 매년 세수가 남아돌아. 왜 남아돌아? 저렇게 세금을 막 내줘 버리니까. 남아돌아. 미친다니까. 폭탄 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자 쉬어가는 데쯤에서 세금 줄이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균형이 맞으니까. 보실래요? 우리가 세법적으로는 종중이나 종교단체는 개인하고 좀 달라요. 세제상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돼 있는데 세무서에다가 법인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해주면 법인으로 승인을 해줘요. 법인으로 승인되면 어떻게 되냐? 양도소득세율은 6%부터 45%죠. 법인세율은 9%부터 21%.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되죠. 세율도 반인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고유 목적 사업으로 3년 이상 사용하면 법인세는 비과세가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전문 세무사님들한테 안 가고 일반 세무사님한테 가니까 어떻게 돼? 양도소득세를 세금 내버려. 그래서 얼마 냈어요? 보니까 22년 6월 달에 공익사업으로 양도세를 15억을 낸 거예요. 근데 법인으로 승인받아가지고 양도세 15억을 다 환급받아버렸어. 세금 이렇게 잘못 내신 세금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세무사님을 찾아가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종로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모텔 같은 거 많으니까 한번 봅시다. 모텔을 거래하실 때는 계약서에 구분을 이렇게 해야 돼. 모텔을. 토지값 얼마, 건물 얼마, 직기비품. 그리고 따로따로 해야 돼. 왜 그러냐?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팔 때 아파트 안에 있는 냉장고, 테레비, 침대, 화장대 놓고 가요? 갖고 가요? 갖고 가죠. 갖고 가죠. 모텔은 사고 팔 때 침대, 화장대, 테레비, 냉장고 놓고 가요? 갖고 가요? 놓고 간다고요. 놓고 가기 때문에 직기비품 따로 거래를 해야 된다고. 따로. 이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사업소득세고 옛날에는 아예 세금이 없었어요. 지금은 사업소득세로 분류가 되지만 어쨌든 양도소득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사업소득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를 따져보셔야 돼. 지금 요거 한번 보세요. 양평에 있는 단독주택, 농지, 대지를 일괄해서 50억 팔았는데 계약서에다가 거래가액을 구분하는 것하고 구분 안 하는 것하고 보면은 주택은 비과세고 농지는 자격감면 되고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라서 중과세가 돼요. 그러면 자산 중에서 어떤 것을 높이 적어야 될까? 많은 금액을 적어야 돼도 유리할까요? 주택하고 농지를 많이 적고, 그쵸? 대지를 줄여줘야 돼. 그러니까 계약서 하나로 그냥 써놔버리면 세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주택을 20억으로 올리고 나대지를 10억으로 내렸더니 세금이 얼마 절세가 됐어? 3억 5천이 절세가 됐어. 계약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세금 달라져. 저것도 저거지만은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보세요. 1층, 2층 있는 건물에 요거 1층은 근생이고 2층은 주택이에요. 근데 요걸 합해가지고 30억에 거래를 했어. 자, 주택은 내가 1세대 1주택이야. 주택은 비과세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계약서에서 30억 써버리면 주택하고 근생하고 비교되는 비율이 55대 45로 구분이 돼요. 그럼 얼마 돼요? 3, 4, 12, 3, 5, 15. 13억 5천이 되고 여기는 16억 5천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주택이 더 많아야 돼요? 근생이 더 많아야 돼요? 주택이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계약서를 그냥 한꺼번에 써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불리해져 버리죠. 왜 이렇게 되냐? 구청에서 납세자들한테 세금을 좀 덜 맞게 해서 세금을 덜 부과되려고 주택거를 낮춰놨어요. 주택을 낮춰놨어. 그러니까 주택의 공시가격이 근생 공시가보다 여기는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우리는 최소한도로 15억, 15억 이렇게 쓰든지 여기를 14억 쓰고 여기를 16억을 쓰든지. 그쵸? 이 차지하는 룰이 있어, 룰. 30%까지는 세법에서 봐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요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확인을 받고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 그냥 쓰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하시면서 아까처럼 땅 사서 건물 지었다면 예, 무조건 한꺼번에 쓰지 말고 땅값 따로 건물값 따로 쓰셔야 돼요. 계약서만 잘 써도 세금이 절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요 상생임대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상생임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집을 사가지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될 때가 세 군데 있어, 세 군데. 지금 현재는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택을 샀으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때 1세대 1주택자는 장택공제를 특례로 받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거주 2년 이상 했으면 보유 4%, 거주 4%씩 받아.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죠. 이때도 거주 2년이 필요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1세대 1주택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내 집을 팔 때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거주를 안 해도 인정되는 것이 이 상생임대예요. 그러니까 이 거주 요건이 혜택이 굉장히 큰데 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못 들어가. 자, 어떤 경우는 내가 30억짜리에 전세보증금이 18억이야. 그걸 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 나는 서울에 집이 있어. 근데 나는 지방에 근무해. 이거 올라올 수 없잖아요. 못 들어오죠. 거주를 못 해. 근데 비과세를 못 받을 상황이 벌어졌어. 그럴 때 상생임대면 이 세 가지를 다 들어준다 하니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 들어가 살았다면 상생임대는 아주 간단해요. 보세요. 요게 직전임대랍니다. 직전임대. 직전임대고 요거를 상생임대라고 그래요. 상생임대. 그러면 직전임대는 1년 6개월만 계약을 맺으면 되고요. 상생임대는 2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만 하면 되냐?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요게 지금 법을 연장해 준대요. 언제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조건이 아주 간단해요. 요때 직전임대에서 상생임대까지 5%만 올리라는 거예요. 5%. 몇 프로 올리라고요? 5%. 지금 5% 올리기 바쁘잖아요. 못 올리잖아요. 그죠? 자, 근데 더더욱 뭐냐면 요거는 가액 기준이 없어. 100억짜리도 돼요. 면적 기준이 없어. 120평짜리도 돼요. 구청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할 필요도 없이 모든 주택에 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에 비해서 조건이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1년 6개월하고 2년. 기본 개념은 이렇게 잡으시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해당될 것 같다. 그러면 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님하고 상담해가지고 하나하나 실행을 하셔야 돼요.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상생임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들으셨어. 그래서 2024년, 2025년 3월 달에 상생임대 기간이 끝나. 즉 2년이 끝난다고요. 그러면 2025년 3월 달에 끝나면 언제 팔아야 돼요? 내 말이 어렵나? 내년 3월 달에 상생임대 기간 2년이 끝난다니까. 그러면 언제 팔아야 돼? 3월 이전에 팔아야 돼? 3월 지나서 팔아야 돼? 상담을 열심히 받아갔는데 이번에 9월 달에 잔금 처리하고 와버렸다니까. 세금이 5억 차이 나버렸는데. 응? 아니 상담 왜 받았어요? 그렇고 막 우기는 거야 우리한테. 왜 그 말을 안 해줬냐고. 말을 왜 안 해줘? 다 해줬다니까. 25년 3월 달 넘어서 파세요? 카톡으로 보내줬어. 그러면 내 25년도 4월 달에 팔면 괜찮죠? 그까지는 알았잖아. 근데 잔금을 9월 달에 받아보냐고. 근데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요. 뭐가 욕심이 끼면 사람이 투명하지 못해. 그죠? 뭐가 욕심이 꼈어. 이게 내가 보니까 집이 좀 대갑을 받으니까 상대방이 빨리 등기 넘겨달라니까 빨리 넘어가 본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거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상생임대는. 상생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한 채만 가진 분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채, 세 채, 네 채 갖고 있어도 상생임대 조건을 다 갖췄으면서 마지막에 이 한 채를 팔 때는 혜택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1주택자한테만 해당되는 뜻은 아니에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금 스피드하게 넘어갈게요. 로또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로또주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택 중에서 자 보세요. 86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되어가지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5가구 이상을 임대를 줬으면 요게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어도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농특세만 20% 내요. 그래서 로또주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거는 5채를 갖고 계신 분은 많지 않고 다가구 주택을 아까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죠? 다가구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데 5가구 이상 임대를 줬으면 여기 혜택을 주어줘요. 다가구 주택이.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갖고 계신 분 중에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 혜택이 주어지면 사전증여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사전증여를 해버리면 이 혜택이 날아가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아까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다가구 주택을 처분하신 분이 오셔서 세무사님한테 사전에 다 상담 다 했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법에서 이 요건을 다 하나씩 상담을 해가면서 따져주는 세무사님은 대한민국에서 많다, 적다? 적다. 거의 없다. 그냥 계산만 해주라면 계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저희 사무실 오시면 질문사항이 이렇게 나와요. 지구상에 집이 한 채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 지구상에.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얘기가 되지. 지구상에 이거 하나냐고 물으면 시골에도 집이 한 채 있는데요. 없는 것이 막 튀어나와. 분양권 있어요? 분양권도 있는데요. 예, 아까처럼 오피스텔이 있으면 오피스텔이 있는데 막 튀어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다 내려서 나는 내가 집이 한 채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백지를 놓고 담백하게 상담을 받으셔야지 지혜로운데 내가 내 병은 내가 안다는 식으로 내가 한 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 볼 때 질문을 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도움받는 방법이 달라요.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서로 올라오면 철도 옆에 난 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몇 번 국도일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가 도로가 세로로 난 거는 13579 나가. 홀수. 가로로 지르는 거는 2468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목포서부터 서울로 올라오는 것은 가로예요, 세로예요? 그러면 1번이겠어, 2번이겠어? 1번이요. 1번 국도는 우리가 좀 대충 알잖아요. 그쵸? 근데 당진에서 예를 들어서 홍성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 여러분 몇 번 도로인지 아세요? 모르죠? 그게 381번 국도예요. 당진에서 홍성 내려가는 도로가 예를 들어 381번 국도인데 선생님 381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내가 예산으로 빠지려다면 몇 번 국도를 타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 받는 사람이 그 고장에 산다 한들 도로 번호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 모른다니까. 그냥 똑바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묻는 게 빠르지. 왜 국도 번호를 여기다 대냐고. 세법도 똑같아. 세법도 똑같아. 내가 한 채냐 두 채냐 알고 질문하지 마시고 예, 제가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으러 왔어요. 이렇게 시작해야 돼. 뭘 파시려고요? 아파트요.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세무사님이 진도를 나가도록 하셔야지 여러분이 다 개를 치고 내가요 3년 보유를 했고 집이 한 채인데 요거 세금이 비과세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비과세라고 그러죠. 그렇죠? 질문 방식에 따라서 답은 달라진다.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광주시 오퍼오브앤 푸드코트를 100억에 파는데 세금만 30억이요. 근데 상속이 아들 둘이고 딸이 5명 있었는데 딸 5명은 상속을 뺐어. 왜 그랬어? 옛날 어르신들은 아들만 줬잖아요. 예, 위로 시집간 딸들은 안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0억에 파는데 세금 내고 70억이 남으니까 아들 둘이 얼마나 착해. 형님 동생 우리만 갖지 말고 딸들한테 절반 아들들한테 절반 이렇게 나누세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한테 절반을 주니까 35억이 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팔아서 증여를 하면은 세금이 30억이 나오고 또 7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또 나오는데 이게 한 1억 4천 되는가 봐요. 그래서 1인당 1억 4천 되니까 전체 증여세가 7억. 그럼 얼마 돼요? 양도 후에 현금으로 증여하면 37억이 나와. 37억. 근데 어차피 딸들한테는 증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을 증여해서 팔면 증여세는 나오는데 양도세가 안 나와버려. 이게 희한한 원리, 희한한 원리. 좀 이따 설명 제가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증여하고 양도를 했더니 세금이 얼마 나와? 22억으로 줄어버렸어. 얼마가 줄었어요? 15억. 증여 후 양도했더니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니까. 원리를 조금 설명을 해볼까?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은 상속 증여 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에요. 평가액이 취득가액.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3개월 안에 팔면 이 양도가액이 증여가액이에요. 양도가액이 증여가액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도가액이 증여가액인데 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증여를 받아서 3개월 안에 팔면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죠. 양도 차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제로가 돼.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율과세를 배웠어요. 이율과세. 증여하고 옛날에는 5년, 지금은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로 내려가 버리죠. 이율과세는 보세요. 지금 여기서 증여를 했는데 3억에 사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8억에, 어머니한테 8억에 증여를 했어. 그리고 10억에 팔았어. 그러면 요게 취득가액이 돼야 되는데 10년 안에 팔면 어쩐다? 다시 이율과세가 돼서 취득가액이 8억으로 안 보고 3억으로 내려가 버린다. 이게 이율과세라고요. 근데 이율과세는 누가 대상이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누가 대상이라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죠? 손자 사이죠? 자녀의 배우자나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이율과세가 적용이 안 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돼.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해서 부인을 시켜버려요. 부인을 시키는데 아버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위나 며느리한테 주거나 지금 여기는 아까 동생이 누나한테 줬죠. 이거는 직계존비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율과세가 아니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하는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아버지가 사위한테 줬더니 팔고 난 다음에 돈을 다시 아버지한테 되돌려줘 버리면 부당행위가 걸려요. 근데 되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수증자한테 귀속되면 정상거래로 인정이 돼. 이해되셨어요? 네. 즉 동생이 누나한테 주거나 누나가 여동생한테 주거나 형제 간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죠. 그래서 이율과세를 안 시킨다니까. 바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어쩐다? 양도세가 제로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더니 저한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 뭐 어쨌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세금 37억을 낸 거예요. 왜요? 아니, 다른 세무사님 다 37억이라고 그러는데 22억이라고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안수남 세무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내 강의를 들었으니까 알겠죠? 근데 강의 안 들으신 분은 안수남 세무사를 알아요? 몰라요? 안수남이를 모른 채 그래서 15억을 더 냈어. 더 냈어. 왜? 동네 세무사님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또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 37억이라고 그러는데 바꿔서 이렇게 되는 것을 모른다니까 그러네. 보세요. 부동산을 파는데 자 지금 양도소득세를 냈더니 15억이야. 그 다음에 다시 팔았더니 상속세가 9억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팔아서 양도세를 물고 15억 물고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세가 9억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돌아가실 때까지 안 팔아.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아서 다시 판다고요. 그럼 어떻게 됐어 우리가? 아까 취득가액이 뭐가 된다고? 상속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라고 했죠. 이제 이해되셨죠? 네. 내가 만약에 20억에 취득을 해가지고 5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도세를 한번 내. 그 다음에 돈 남은 15억을 내고 남은 얼마예요? 35억에 대한 상속세가 또 9억이 나와. 그런데 양도해서 상속받을 것이 아니라 상속을 50억에 받아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는 제로라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금을 양도해가지고 증여를 하고 그리고 또 상속이 이루어져. 세금 폭탄 맞아버려. 폭탄 맞아버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이게 구조만 바꿔도 세금이 이렇게 줄어든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절세 비법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이걸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 안수라면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제가 사기쳤어요, 지금? 무슨 사기를 쳤냐고, 지금. 양도상속주의 주의할 사항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양도시에 이런 부동산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무조건 저가 취득돼 있습니다. 왜?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저평가돼서 취득가액이 낮게 돼 있어요. 아까처럼 3개월 안에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팔면은 세금이 제로인데 다 기간이 지나갔어. 보유기간 중 부동산 형태가 변경된 부동산. 아까 보셨죠? 땅 갖고 있다 건물 짓거나 건물 갖고 있었는데 멸실되거나 개인이 토지 건물을 취득해 재건축해서 양도한 경우라든지 용도 변경 멸실하는 경우라든지 20년 이상 된 부동산. 20년, 30년 이상 된 부동산은 왜 그러냐? 오래 갖고 있을수록 양도세는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반도라고 그냥 뭐 있다는 게 줄어든다고 그러잖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순수해서 그래, 내가 보니까. 순수해서 그래. 보세요.
지금 팔면은 양도가액은 똑같잖아요. 지금 단기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취득하고 여기서 취득하고 오래 갖고 있을수록 낮게 취득했잖아. 싸게 샀잖아. 양도 차익이 더 크잖아. 세금은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커져. 그래서 오래 갖고 있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세 계산이 아주 간단해요. 20년 이상 갖고 있는 부동산은 양도가액의 25%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양도가액의 25% 플러스 마이너스 5%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0%에서 30%라는 거잖아요. 지금 30억에 팔았다 그러면 세금은 6억에서 9억 그 사이에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래 갖고 있는 부동산 처분하시려면 사전 컨설팅 다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팔지 말고. 그 다음에 어쩐다는 거예요? 특수관계자 간에 고저가 양도하는 경우에 수익형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요거. 고령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있어요. 제일 사고가 많이 나요. 제일. 왜 그러겠어요? 아까 95세가 50억짜리 팔아갖고 당신이 몇 프로 쓰겠냐고. 자식들이 달달 볶아서 팔았을 거 아니야. 그럼 자식들이 가만 놔두겠어, 그 돈을? 가만 놔두겠냐고, 애들이. 어떻게든지 뜯어갔을 거 아니요. 증여세 신고했어요? 안 했잖아. 했어요. 아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저렇게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이 또 계시네. 저런 양반은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해. 그죠? 그 신고도 안 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1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10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그럼 대형 사고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대형 사고 터진다니까. 이런 해금에 해당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미심쩍으면 오늘 여기서 강의 들은 거 절대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세요. 제가 교재를 안 들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둑 배울 때 정석이라고 있어요. 정석. 바둑은 정석을 외우라고 그래요? 외우지 말라고 그래요? 외우지 말라고 그래요. 원리만 터득하고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정석대로 나오는 바둑은 하나도 없어. 오늘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거 이대로 나오는 거 케이스는 하나도 없어. 유사할 뿐이에요. 다 달라요. 안수남 세무사 때 나 강의 들었어. 나는 다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선무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남의 인생에 끼어들지 마시라고. 남의 인생에 끼어들지 마시라고. 여러분 여기서 강의 1시간 들어갖고 뭔 박사 됐다고 막 어디 가서 떠들지 마시고. 예? 목에 힘주지 마시고. 예? 최악거래 뭐예요? 양도하고 정의하고 신고 안 해놓고 10년 안에 돌아가신 케이스. 여기 이거라니까. 85세 부동산을 기준시가까지 60억짜리인데 150억에 팔아. 아버지 중환자실 있는데. 아버지 중환자실 계실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간호를 열심히 잘해야지. 이런 처분해갖고 나나갈 생각을 하냐고. 못 살겠어 이놈들이. 그냥 아버지 아파 계시는데 팔아가지고 사남매가 나눠서 증여세도 신고 안 해버렸다니까. 그래갖고 아버지가 1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4년 만에 돌아가셔야 보네. 이 양반도 4년 만에 돌아가시 다행이지 8년 만에 돌아가시면 세금은 더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양도세 30억에 증여세 64억. 그 다음에 또 상속세를 또 내. 상속세를 얼마 내? 예, 10억 또 냈잖아요. 150억에 팔았는데 세금 얼마 냈어? 104억.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는 절대 간호만 해야지 부동산 처분하고 나눠갈 생각하면 안 돼. 세금 기타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 안 돼요. 절대. 예.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상속세는, 자, 보세요. 상속세는 상속받을 당시에 재산을 줄여놔야 되는데 줄이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다 써버린다. 요즘 새로 생긴 모임이 있어. 수주회라고. 쓰고 죽자해. 쓰고 죽자해. 진짜 있어요. 수주회. 두 번째는 기부하거나 내가 갖다가 봉사단체를 활동을 하면서 좋은 일에 써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조건 사전증여라는 거예요. 사전증여. 자, 사전증여가 왜 절세 플레이 나오냐? 상속은 갖고 있는 양반 재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증여를 받은 금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유산 취득세라고 그래요. 이 증여세는 증여를 조금 나눠주면 세율이 낮아진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죽을 때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어머니는 조금 갖고 있고 아버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죽을 때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 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왜? 배우자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예, 배우자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만화님 먼저 돌아가시면 내가 장가 한 번 더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장가 한 번 더 가면 족복고에 갖고 골치 아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증여를 하면 소분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증여세가 세율이 낮아지죠. 이거를 10년 단위로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10년 단위로. 그러니까 상속은 이미 60대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80대, 90대 들어가면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사전 미리미리 증여를 하되 나누어서 주어라. 나눠서 줘야 되는데 수증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수록 유리하겠죠. 이 자식들이 빨리빨리 결혼을 해줘야 돼. 그리고 잘 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새끼를 낳아야 돼. 그게 무기를 마련하는 길이에요. 되는 집안은 4남매가 다 결혼해갖고 아들, 딸 8명 데리고 있는데 안 되는 집안은 4남매 낳는데 둘밖에 안 가. 그 중에 또 한 명이 돌싱이야. 이러면 쓸 수가 없어.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예. 화목한 집안은 우리가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전 증여는 언제 준다? 무조건 빨리 줘라. 무조건 빨리 줘라. 누가 준다? 이게 보세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일인이에요. 동일인이 10년 안에 주는 것은 합산돼요. 10년 안에 주는 것은 동일인이 합산되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몸으로 본다는 거죠. 부부니까. 그렇죠? 대신 장인 장모는 달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다르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한테 증여를 해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증여세를 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가장 이상적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줄 돈 있으시죠? 예. 보니까 다 한 80%는 있으시구만. 주시고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에요. 조금만 늦으시면은 보세요. 노노상속이 노노상속. 90세 되셨는데 아버지가 90세 됐는데 아들이 70세예요. 그러면 받으면 또 상속이잖아요. 손자한테 막 내려가야 된다니까. 미리미리 안 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기 싫으시면 돈을 많이 벌지를 마셔. 갖는 순간 고민이라니까. 이게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리고요, 내가 세보니까 200억 이상 재산이 되면 그때부터 가족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돼요.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예. 엄마 모시고 딸 셋이 있다가 딸 둘이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 가면은 안 간 딸이 스트레스 엄청 받아버려. 엄청 받아버려. 뭔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 엄청 받아본다니까. 갈 때 가려면 세 딸이 다 같이 가야 돼. 예, 그래야지 뭔 모사가 안 꾸며진다 그런가 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00억 재산 갖지 말고 190억까지만 벌어. 너무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것만은 꼭 챙기라고 그러는데 자, 몇 가지만 볼게요. 상가나 공장 거래할 때 반드시 부가세 별도라고 쓰세요. 포괄양도양수 이런 말 쓰지 마시고 무조건 예, 부가세 별도 이 말 꼭 쓰시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고가주택 10억 넘어가는 주택을 팔 때는 1주택이라도 반드시 2년 이상 살아야 돼요. 2년 이상 못 살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아까 상생 임대주택 만들라고 그랬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생 임대는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상속세가 미달되더라도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나중에 팔 때 이게 상속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요. 그래서 미달되더라도 상속세를 신고를 해서 취득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놓으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줄어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달되더라도 꼭 상속세 신고하셔야 돼요. 거래를 낮춰서 신고하고 실제 계약서가 있는 경우 여러분이 2006년도 이전에 다운 계약서 썼어. 근데 내가 원 계약서를 갖고 있어. 그러면 원 계약서대로 신고를 해도 된다 뜻이에요. 네, 원 계약서를 갖고 계시면 보관 잘 해놓으시고 그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요 세 가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위장 전입, 위장 이혼, 위장으로 세대 분리 절대 하지 마세요. 위장으로 이혼했으면 이혼을 하셨으면 따로따로 살고 필요할 때만 만나시지 왜 한 집에 사시냐고. 그럼 어쩐다고? 위장 이혼을 걸려. 위장 전입하지 마시고 아들, 딸 살면서 세대 분리 위장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위장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매매 시 6월 1일 소유를 피하라. 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나오죠. 팔려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돼요? 6월 1일 이후에 팔아야 돼요? 살려면 이후에 사야 돼요. 근데 이걸 꼭 알아도 계약서 쓸 때 되면 잊어버리죠. 환장한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절대 작성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1세대도 비과세니까 괜찮다? 안 괜찮아요. 절대 안 괜찮아요. 명의는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시도 마세요. 명의는 절대로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시도 마세요. 네. 뭐라고 써요? 중환자실에 부모님 입원 중일 때 부동산 절대 처분하지 말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주택은 잔금일 전에 절대 용도 변경하거나 멸실하지 마라. 예.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 알았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올 걸 그러네. 마지막, 주택과 분양권은 단기 보유하지 마라. 주택 1년 미만 보유는 70%예요. 자그마치 세금이. 2년 미만은 60%가 돼요. 2년 이상
대략 6 내지 45% 세율로 갑니다. 자, 문제는 30년 된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주택만 1년 미만이어도 땅까지 세금이 중과세 돼버려요. 조금 이게 이상해요, 해석이. 예. 어쨌든 단기 보유한 주택은 중과세 되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예. 일단 질문부터 소화를 한 다음에 할게요. 혹시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 질문이 있거나 내 얘기를 물어보기 미안하면 친정 얘기나 내 친구 얘기를 내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한번 해보실래요? 네, 사모님 이쪽. 자, 상생임대는 첫째, 상생임대는 직전 임대주택은 내 집이 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내가 소유한 상태에서 직전 임대주택 계약 체결돼야 돼. 내가 취득하고 이때 여기서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요게 직전 계약인데 요게 1년 6개월이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상생임대가 2년짜리로 돼야 되는데 요때 임대료 상한율 5%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취득 후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따라서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잔금을 내기 전에 계약서를 먼저 써버리면 이 계약서는 상생임대 계약서가 안 돼버려요. 아,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 매수인이 승계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야, 예리하시네. 보세요. 내가 반드시 취득 후 하라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사고 그날로 내가 매도인한테 임대를 줬다는 거잖아요. 동시에 조건이 충족된 거는 취득 후 임대를 봐주는 거예요. 양도인이 세입자가 되면 그거는 취득 후 임대를 봐준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신규 분양 받을 때 잔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임대차를 놔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면 취득 전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내가 내 돈으로 잔금 내놓고 빌려서 내놓고 그리고 임대차를 체결하면 그게 직전 임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계약이 상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내가 승계를 받으면 이 임대차는 직전 임대차가 안 돼. 이 계약이 끝나고 갱신 계약이 들어가야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대신 지금 하는 것을 딱 갖고 따지더라도 2020년 12월 말까지 상생임대가 되면 되니까 지금 것이 직전 임대가 되고 그 다음이 상생임대가 되면 되겠죠. 앞에 걸 내가 지금 위반해버렸다든지 그러면 예, 그렇게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계약하면서 같이 임대를 하면은 그거는 등기가 안 된 상태니까 임대 나가. 잔금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내 취득일이에요. 잔금 치르기 전에 임대가 나가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갭 투자를 못하게 막으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셨죠? 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제가 다전에 전화를 해서 상담 신청했더니 너무 비싸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개별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비싸더라도. 아니, 그리고 다솔은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다 소문 났는데 그걸 꼭 굳이 여기 와서 또 비싸다는 말 또 왜 하세요? 남은 사업을 정말 망가뜨리시네. 다솔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안수남 세무사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전국에서 제일 비싼 세무사다니까. 여기서 강의를 내가 물으려니까 싼 줄 아시네. 네, 근데 하여튼 지금 여기서 상담을 하기는 좀 그런데 개별 상담을 550에 2000번을 하셔서 김홍석 세무사한테 내가 부탁을 해볼 테니까 이사님, 선생님을 김홍석 세무사한테 상담료 무료로 예, 상담을 해드리도록 연결해 주세요. 예, 대신 비싼 얘기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 비싼 대신 일은 잘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최근에 저희 상가 건물 3층을 1층은 상가고 2, 3층이 주택입니다. 제가 한 25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매도자가 2, 3층 주택에서 건세금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잔금 치르기 전에 내가 그 용도 변경 해줄 수 있느냐. 매도자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서 지금 주택에서 상가를 변했을 때 나에게 오는 그 세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매매가는 얼마 예상하세요? 10억에 지금 제가 전체가 10억. 집이 한 채세요? 또 있으세요? 하나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요거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럼 여기는 2년 이상 거주했나요? 네. 그럼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연하면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을 예정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중간에 용도 변경해버리거나 멸실을 해버리면 주택으로 안 된다고. 그럼 나는 비과세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은 지금 취득세 중과세하고 대출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굴 찾아가라고 그랬어? 이거는 개별 상담 받아야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공개가 되면 법이 바뀌어버려, 얘기가 바뀌어버려. 예, 552, 2000으로 전화하셔서. 아까 말했는데, 여기서 또. 오늘 정말 다 실수요자들만 오셨네요. 오늘 오신 거 보니까. 실수요자들만 오셨어. 아버지가 공동주택을 상속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머니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무주택자예요? 예. 지금 간단히 대답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하셨어. 응. 양도소득세 해석이 다르고, 종부세 다르고, 취득세 달라. 다 달라요. 자, 우선 양도소득세부터 비과세를 적용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받은 지분은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유기간을 다 합산해줘요. 거주기간까지. 따라서 어머니는 지금 팔아도 바로 비과세. 자녀 둘은 기존 집이 있었다면 지금 이 상속주택은 소수 지분권자라서 주택수에서 빠져. 집이 내 집이 아니라고. 누구 집이라 본다? 어머니 집으로 보는 거예요. 그 상속을 제대로 잘 받은 거예요. 어머니한테 집을 제일 몇 뺀 거는. 그래서 기존의 자녀들은 기존 집을 팔 때는 1세대 1택으로 비과세.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에서는 상속을 단독 상속으로 받으면 5년 안에는 종부세, 취득세 중과세가 안 돼요. 대신 소수 지분으로 받으면 이거는 30% 3억 다 6억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 종부세에서 평생 동안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평생 동안. 이해하셨어요? 종부세와 취득세에 주택수에 영향이 없다. 양도소득세도 지금 소수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 기존 집을 팔 때는 영향이 없다. 대신 상속주택을 팔 때는 세금이 나간다고 그랬죠? 이거는 비과세가 안 낸다고 그랬죠? 대신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예요? 아니, 참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계시면 거의 15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를 하거나 해서 상속재산가를 높여놔야 되겠죠? 왜? 어머니는 비과세 되지만 자녀들은 이걸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먼저 팔면. 그걸 대비해서 상담을 세무사님한테 받으실 때 양도세까지 검토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세무사님한테 한번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결정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까지 꼭 올려야 되는 거 아니죠. 5% 이하만 되면 되니까 떨어져도 더 상관없죠. 5%를 넘지 말라는 것이지, 예, 5%까지 반드시 올려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떨어지면 상관없죠. 너무 소심하게 사신다. 계약서를 쓰시고 확정일자까지 더 받아주면 더 정확하고요. 세입자 주민등록까지 같이 전입해놓고 그것까지 띄면 더 정확합니다. 대신 별도로 세무서 신고하거나 그럴 절차는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중환자실 있을 때는 어떡하라고 그랬어? 아까 강의 때 다 얘기했는데 뭘. 그러니까 오빠를 데리고 왔어야지. 땅이 거래가액이 얼마나 돼요? 100억? 그건 난리 날 뻔했다. 난리 날 뻔했어. 난리 날 뻔했어. 큰일 나. 지금 팔아버리고. 아, 오빠를 데리고 와. 오빠를. 정신없네 진짜. 큰일 나려고. 지금 여기서 공짜로 상담해갖고 해결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다솔에 돈이 얼마든가 다솔로 오셔야 돼. 오빠 데리고 와. 오빠 데리고 와서 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어머니 중환자실에 계신데 지금 팔 생각 붙으면 어떻게 큰일 나요. 질문 저기 중간에 두고 손 드셨는데, 아, 명함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칠까요? 네. 열정적으로 강해주신 안수단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합니다.